먼저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미국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예, 미국의 관세가 나왔는데 이제 관세도 이렇게 뉴스에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0.4% 하락했고 S&P 500은 0.03% 올랐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좀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그 전에 왜 이렇게 좀 내용을 잘 모르겠지 싶어가지고 좀 미국 사이트들을 좀 뒤져봤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냥 얘기를 한 거고 네.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덜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그 얼개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미국 경제가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 2%를 웃도는 상황이라 그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이게 파월 의장이 다시 슈퍼 파월로 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뭐 럼프 형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뭐 네가 나를 좋아할 리도 없고 원래 그거 있잖아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밀당이 있어야 서로 애정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거의 뭐 이혼하기 전에 상황이라 그러면 뭐 잘해주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제 뭐 지금 통화정책 기조는 뭐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다. 그리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을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좀 난데없는 뉴스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를 인수를 또 한다 그러대요. 그 소식이 있었어요. 네. 974억 달러인가요?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싸게 네. 사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참 의외의 뉴스였습니다. 오픈 AI 산다고요? 네, 네. 와. 그 샘 알트만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어요. 지금까지 뭐 진행 상황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원래 근데 팔리기 전에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물론 이제 팔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기업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인수 대상인 회사에서는 네, 우리 팔릴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항상 마지막까지 이렇게 몸값을 좀 올려야 되긴 하니까. 네. 물론 이제 이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이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머스크하고 올트만은 사실 오픈 AI를 같이 만든 사람인데 뭔가 요즘에 뭐 좀 별로 서로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머스크는 AI 쪽에서도 이제 크게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야욕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떴을 때도 뭐 쟤네 돈 없을 걸, 없는데? 뭐 이런 거 약 올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예. 올트먼이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우리를 흔들려는 계획이다 뭐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올트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딥시크 나왔을 때도 뭐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주도권을 유지해가는 근데 올트먼의 주도권 경쟁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스케일들을 보여주면서 경쟁사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은 좀 더 야무지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뭔가 상용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특이해요. 뭔가 이렇게 키우는 쪽으로만 얘기를 계속해요. 몸값도 네. 막 키우고 뭐 투자금도 많이 든다 그러고. 그게 특이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본인들이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그런 형상을 띠지 않나요? 오픈 AI를 잔잔바리 스타트업으로 보시는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일단 키워야 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워낙 네. 크니까. 그리고 이제 클로즈드 AI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이게 워낙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메타를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메타는 오픈 소스 모델로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역사가 오픈 소스가 대부분은 이기는 게임. 그랬죠.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아닌데 장악력을 강하게 가져간 데는 뭐 한 애플 정도? 정도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픈 AI의 이 행보가 어디까지 좀 이어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회사 이름은 오픈 AI인데 오픈 소스는 아니군요. 예, 오픈 소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소식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긴가? 네. 그러면은 기존에 25%가 적용되던 게 있고 적용을 안 받던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적용을 받던 거는 25에 25를 더해서 50을 때리겠다는 거야?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야 그 전에 취지가 좀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국가의 25% 알루미늄의 10%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그 과정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2018년에 무역확장법 233조를 적용을 해서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에 관세를 부과를 이미 했습니다. 2018년에. 네. 그리고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협상을 해가지고 쿼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량까지는 무관세를 가고 나머지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는 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캐나다, 멕시코가 여기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면세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USMCA 네. 그거 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일본, EU, 영국, 우크라이나 등이 관세 면제 혹시 예외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의 타겟이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그 별로 안 친한 국가들에게는 관세를 매기고 네. 친한 국가들한테는 이제 관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황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예외를 다 없애고 이제 일괄적으로 25%를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은 10%였는데 25% 올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강제 같은 경우는 초과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수요 공급선이 있으면 이게 뭐 철강 회사가 뭐 한 나라에 뭐 20개 30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적당히 그 국가의 공급량 정도가 있고 수입량이 있고 하면은 얼추 균형을 맞춰서 있는데 네. 여기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일단 관세가 매겨져 갖고 안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갑자기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국내 시장을 다 장악을 할 수 있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고 이렇게 사야 되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러면은 다 같이 25%의 관세를 부과를 받으면은 누가 제일 좋으냐? 제가 하는 보기엔 사람.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요? 중국은 다른 애들은 면제가 되고 나는 면제가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아. 그럼 다 같이 25%를 적용받게 되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수출해 볼까? 라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타격을 입혔다. 우리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타격을 입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친구도 패겠다. 그러면 적 입장에서는 그러면 동등한 상황이 됐네? 라는 게 될 거여서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제조업과 생산의 부활을 이뤄내야 한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구조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지금 중국이 제일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들어오기를 바랄 거예요. 미국 내 생산. 예. 네. 미국 내 생산을 제일 바랄 건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질지 그죠. 현대제철 들어가는 것도 좀 취재를 좀 해봐도 네. 야, 이게 들어가서 마진이 남는 건가? 그러니까 과연 그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 싶은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불명확하게 나온 건 뭐가 있냐면은 네. 이거는 진짜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블룸버그에 나온 건데 2018년의 관세는 철강제와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축물 슬래브 같은 품목이 포함할 것이다. 오. 자동차는 자동차 관세가 있는데 거기다 자동차는 철강 철이 들어가니까 철 받고 자동차 받고 뭐 이런 얘기인가? 근데 이것도 아직 좀 불명확. 네. 요주 부분은 아직 불명확해요. 네. 그러면 뭐
뭐야? 그럼 핸드폰도 다 철 들어가니까 네. 관세 매길 건가? 시계에도 철 들어가니까 관세 매길 건가? 그러네요. 뭐 가방에는 있는 체인도 쇠 들어가니까 매길 건가?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불명확한 거는 호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호주를 상대로 했을 때는 무역흑자다. 아, 호주는 그 네. 전투기 좀 사주잖아요 거기는. 네, 비행기를 좀 사들이기 때문에 뭐 무역흑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호주하고 미국은 경제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수출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호주가 뭐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제조업이 없잖아요, 호주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거나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비행기 좀 사면은 무역흑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야, 뭘 사라는 거야, 이게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이랑은 뭐 통화했다. 근데 중국의 전략이 되게 재밌어요. 네. 저희가 한 내일 정도 앞권에 업로드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얘기도 특별히 없습니다. 중국은.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난 시진핑하고 통화했다. 그 측근하고 얘기 나눠놨다. 뭐 정관 1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뭐 우리가 그렇게 중국에 돈 빼가도록 난 냅두지 않을 거야.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통화했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보도자료 냈잖아. 뭐요? 그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했냐? 네네. 네. 그때 중국의 대응이 지난번에 보도자료 냈잖아. 통화했다고 네네. 보도자료 냈잖아. 네. 끝. 뭐예요, 이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트럼프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많이 맞더라. 예. 그렇게 트럼프를 자기네가 1차 때 상대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저기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아니, 뭐 트럼프는 그냥 그거 같아요. 수출입으로 미국의 이익을 안겨주든지 그거 안 되면 관세로 이익을 안겨주든지 어떤 경우든 어떤 국가와도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그거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뭐 관세를 무기로 마약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미국이 수출 많이 하는 나라 같으면 오케이 뭐 관세 괜찮고 만약에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 같은 데는 뭐 관세를 때리든 아니면 다른 걸 뭘 사게 하든 해서 어쨌든 손해 안 보겠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원칙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좀 준비를. 근데 뭐 살 게 있나 미국에서 우리가? LNG. LNG. 그래 뭐 어떻게 해 사야지.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게요. 네. 시간을 끌게 되는 것도 나름의 전략일 수는 있어요.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의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이렇게 가면 네, 미국 소비자들의 이 느끼는 부담이 좀 커질 수도 있고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트럼프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간을 끌게 되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좀 나빠진다거나 트럼프의 어떤 영향력이 약해진다거나 이랬을 때 그 동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기존에 2%였는데 네. 1.6으로 낮췄습니다. 많이 떨어뜨렸네요. 아우, 너무 많이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망을 왜 이렇게 낮췄냐라 그러니까 뭐 총체적 난국이로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한은이 지난번에 1.8까지 낮췄었죠. 네. 네. 근데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데 수출까지 둔화될 거다. 그러면 뭐가 남죠? 뭐가 남는 거죠? 정신력. 정신력으로 이제 버텨야죠. 설비 투자 증가율은 2.1에서 2로 낮췄고요.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1.2로 낮췄고 수출 증가율은 2.1에서 1.8로 낮췄고 상품 수출 증가율의 경우에는 1.9에서 1.5로 하향 조정을 했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930억 달러에서 897억 달러로 낮췄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 요인은 뭐냐 그랬더니 통상 정책의 그러니까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에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그 통상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과 이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가 나타날 거고 국내 정국의 불안이 장기화가 될 것이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러니까 우리라 하면 우리 국가 내에서 네. 이 세 번째 국내 정국 불안의 장기화 정도가 우리가 겨우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겨우 손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IMF라든지 세계 전망에서는 한 2%로 이제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전 10월 전망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게 2%. 이게 IMF가 지난달에 전망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갈수록 더 낮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걱정은 좀 되는데 네. 2023년에 우리 막 되게 힘들었냐. 네. 근데 그때도 이거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주식은 또 모른다. 할 수도 있다. 네, 해볼만 할 경제 수도 성장률하고 네. 주식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 이슈라기보다는 좀 정책 이슈가 네.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추경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제 정치의 영역이 아닐까 그렇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성장률 전망을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에서 1.6%로 0.4%포인트나 크게 낮췄다는 거. 보통 연구기관들에서 이렇게 낮추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세 번째 뉴스 가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실적 관련한 뉴스들 좀 전해드리는데요. 꼭 이게 공통된 회사는 아닌데 물류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대한통운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뭐 지난해 기준으로 5천억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요새 대한통운에 뭐가 그렇게 좋았나? 이건 4분기 실적인데요. 같이 보시면은 네. 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3% 늘었고 영업이익은 7.2% 늘었고 순이익은 거의 한 20%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주 7일 배송, 뭐 온해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메일 온해 서비스들의 배송 서비스 시행한 부분들이 좀 뭐 택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이 안 좋은 와중에도 매출과 이익이 좀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토요일, 일요일도 배송을 해요. 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유의미하다라고 봤던 것들은 이게 대한통운이 잘해야 쿠팡의 독과점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압도적으로 물류를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이 각자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물류망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물류의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에서 진짜 쿠팡 같은 물류망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그 물류망이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개별 업체들이 각각 물류망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CJ가 이 부분을 좀 잘 해주면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CJ의 그 3자 배송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는 저는 전반적인 소비자 편익이라든지 국내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CL 부분이라서 이제 계약 물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 물류는 이제 묶어서 통으로 계약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발 네. 건건히 하는 거 말고. 근데 이 부분이 2023년 대비해서 28.1%가 늘어난 1,848억 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큼직큼직하게 그 대한통운에다가 맡기는 물량들이 좀 늘어났다. 네. 대한통운에다가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매출도 의외로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한 4조 되고 영업이익도 862억 원으로 한 11.3% 이익이 좀 증가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든지 인도 현지 CL 회사업이 CL은 이제 그 계약 물류를 얘기합니다. 이 성장세를 이루면서 포워딩 사업 매출도 좀 늘었다. 근데 택배 이커머스 부분은 이제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매출은 0.2% 늘었고 이익은 2,388억 원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주 7일 배송 서비스 메이로네가 전 커머스 영역으로 확대를 해서 물류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뭐 수도권, 충청권 새벽 배송 강화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잘 와닿질 못 않으실 느끼는데. 거예요. 이게 항상 오니까. 네. 근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른바 뭐 쿠세권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쿠팡 새벽 배송되는 지역. 되냐 네.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쿠팡 외의 물류가 바로바로 오냐 안 오냐를 수도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의외로 지역에서는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변화라면 변화, 대한통운의 장악력이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역직구 그리고 직구 이런 물류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이번에 대한통운의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H&M도 전형적인 또 피크아웃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22년에 피크아웃 찍고 2021년에 피크아웃 찍고 2023년4년에 또 피크아웃을 찍고 있는 역대 세 번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11조 7천억 원, 영업이익 3조 5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39%, 영업이익은 500%. 와, 500%. 예, 5배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물류가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잘 경기가 살아나고, 원래 그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물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좋냐 안 좋냐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물류가 막 경기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H&M 좋았던 거는 네. 후티 방군 때문에 막 돌아가고. 가격 올라서. 아 그래요? 네, 이 얘기를 뭐 오후에 압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CJ도 그럴 거 아니에요. CJ 배송이 그만큼 잘 된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닌가? 그거는 조금 다르죠. 이 내수고. 그러니까 H&M H&M 오케이, 뭐 그건 뭐 후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리 내수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굉장히 좀 의외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택배는 안 좋고 뭐 CL 물량, 그러니까 계약 물량은 뭐 누가 큰 고객이 뭐 생겼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 같이 좋았다는 게 참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준비한 뉴스는 아닌데 아까 살짝 제가 봤던 뉴스가 있었는데, 네. 이마트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좋은데 또 이것들 표정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모르고 몰래 다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아까 주가는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네.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게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은 큰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는 약한 고리부터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마트도 지금 이게 영업이익이 한 940억 원 개선된 471억 원을 달성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도 그거 그 뭐더라? 희망퇴직 받아가지고 네. 일시적으로 나간 거 제외하고 나면은 거기도 한 2,600억 원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마트가 잘 됐을 때 누가 무너졌을까? 자영업자들?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H&M 얘기는 왜 드렸었냐면은 LG전자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네. LG전자가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그럼 얘는 왜 안 좋으냐? 그 H&M에다가 물류비 내느라고. 원가하고 물류비 내느라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 많이 써갖고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도 맞는데, 네. 그러니까 물류가 좋다라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야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H&M이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또 피크아웃 얘기를 드렸던 것도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계속 좋을 건지 지금 잠깐만 좋은 건지 그거를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이게 H&M 주가는 뭐 예전에 뭐 45,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한 18,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또 피크아웃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혜지가 다시 문제 해결되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지난해에 신조 컨테이너 12척이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류비가 높은데 배를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그럼 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주가가 잘 안 가요. 그 이유가 이제 야, 분명히 지금 트럼프 관세 매기고 그러면 글로벌 물류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물류비는 계속 올라가고 실적은 좋고 그러면 분명히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은 많이 벌어. 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HMA 좀 있다 보니까 주가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잘 되는 얘기들 좀 요새 안 되는 얘기만 너무 드려가지고 네. 잘 되는 얘기를 좀 몇 개 묶어봤는데 현대차가 남미에서 도요타를 제쳤습니다. 브라질에서. 오.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네. 지난해 대비해서 10% 넘게 성장을 해서 점유율 기준으로 4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도요타를 제쳤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 피아트, 폭스바겐, GM. 네. 남미가 원래 유럽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가 나름 브라질이 뭐 전 세계 6위 자동차 시장인데 네. 거기서 지금 4위를 기록하면서 도요타를 제쳤다라는 거는 이거 진짜 뭐 좀 이상하네 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전 브라질 시장이 좀 특이한 게 브라질의 HB20이라는 차종이 주력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 현대에서요? 예, 예. 예. 근데 HB20이라 그러면 되게 낯설고 크레타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차종인데 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에탄올 혼합 방식입니다. 연료를. 예, 예. 남미 쪽은 또 그런 게 좀 있더라. 예, 예. 그죠? 그리고 에탄올이요? 저도 옛날 시절 에탄올을 쓰는 차가 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는 사탕수수 뭐 이런 걸로 맞아요. 하는 거죠. 예. 사탕수수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네. 거기에 주유소도 그런 게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현지화를 시킬 때는 이런 이중연료로 만들지 못하면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그렇게도 현지화를 하는구나. 그런 게 되게 특이했었고 네. 의외로 러시아 이런 데는 네. 헤드램프의 내구성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헤드램프요? 예. 하루 종일 헤드램프를 켜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낮에도 그냥 켜고 다니는데요. 왜요? 해가 짧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다 사실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이 국가마다 네. 운전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조금씩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야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사탕수수 에탄올 잘해가지고 4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야 이게 참 대단하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기업들은 또 장사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막 그 매출을 막 좀 이렇게 물 타는 데도 있고 영업이익 같은 거 적게 나오게 그래서 뭐 저는 물 타는데 진짜 싫어요. 배당 미른 데 막 많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막 갈아 마시고 싶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기펠 벨베티 블렌더가 있습니다. 이 정말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놈들이 눈앞에 있을 때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일단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저 오렌지라도 혹은 뭐 저 귤이라도 천혜향이라도 갈아 마시자는 거예요. 네. 예, 기펠 벨베티 블렌더 분당 24,000바퀴, 24,000 RPM 회전력으로 강력한 블렌딩 성능이 있고요. 오중 안전 설계. 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 네. 블렌더. 네. 옛날에 다 믹서기라고 그랬는데 요즘 블렌더라고 그러대. 그 믹서기라고 부르면 좀 노티나서. 조금 그런가? 하여튼 뭐 블렌더. 저거 이제 또 유리가 아니고 그 트라이턴 소재라고 그래서 아주 뭐 안전성이 높은 그런 믹서 컵입니다. 요거 한번 직접 갈아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한번 내가 갈까요? 제가 갈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제가 갈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배당 주기 싫어서 실적을 물타기 하는 나쁜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갈아주십시오. 예, 우린 물 타지 않겠습니다. 한번 갈아봅니다. 예. 자, 아유, 갈립니다. 갈아버렸어. 예, 다 됐어. 그만 갈아, 이제 먹자. 야, 한 15초 돌리 끝이네. 요렇게 한번 딱 카바가 있고. 물도 안 새겠네요? 예, 요겁니까? 네. 나 혼자 마셔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미안해서. 컵을 좀 하나 갖다 주시면. 됐어. 아이, 그냥 마셔, 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요렇게? 아닌데?
자, 요렇게 믹서 기능으로 네. 주스 같은 거 이제 말아 먹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저희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시간 예, 빨리빨리 갑니다. 조금씩 먹고. 자. 됐다 됐어. 아, 이 사이에 끼는 게 없네. 곱게 갈렸습니다. 아, 역시. 이거 설탕 같은 거 안 넣어도 요즘은 건강하게 먹잖아요. 괜히 그런 거 설탕 넣어갖고 힘들게 드시지 마시고. 그럼 그냥 이게 블렌더 주문할 때 예. 귤도 주문하면 안 돼요? 귤도 같이 주문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제주 천혜향도 갖고 왔잖아요. 방금 가른 게 우리 제주 천혜향이거든요. 아, 이거예요? 향기가 뭐 천리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네. 그건 아니고 하늘이 내린 하늘의 은혜로운 그 향기가 오. 천혜향이거든요. 오. 야, 향기가 벌써 스튜디오 안에 꽉 차잖아요. 엄청 달고 새콤달콤. 네. 요거 3kg에 저희가 얼마를 드리냐? 3kg에 29,800원. 요게 이제 조금 중과하면 한 12개, 13개 뭐 요 정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소과는 한 2, 30개까지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한 제가 볼 때 갈아 마실 땐 소과가 난 것 같고. 네. 왜냐면 이제 요게 이제 한 중과쯤 되거든요. 그게 꽤 중과고. 커요 이게. 네. 예. 귤보다 훨씬 크니까. 천혜향 같은 거 마트 가서 살려면 비싸니까 여기서 원래는 야 이거 좀 잠깐 주세요. 뭐죠? 앞으로는 요거 좀 주세요. 네. 아 요거. 네, 가져가요. 이게 원래 중과예요. 이거 중과 소과. 이게 소과예요. 이 소과랑 중과랑 크기 비교해 드리려고 이거 준비해 놨거든요. 정프로님이 중과 까드셨어. 맛있더라고. 네. 근데 소과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와. 소가도 결코 작지 않아요. 네, 소과도 천혜향이라.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얼굴이. 자, 하여튼 블렌더는 129,000원. 네. 그리고 요 천혜향은 3만 원에서 200원 빠집니다. 네, 29,800원. 요 정도로 저희가 준비해 드렸으니까 요거 같이 뭐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뭐 블렌더만 다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뭐 천혜향만 한번 맛 좀 천혜향만 볼래 주문하시죠. 네, 그런 분들 계시고 네. 하여튼 편하게 요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침에 그래도 스튜디오가 이 향기로 가득하니까 좋긴 좋다. 그러니까요. 네. 자, 블렌더들 집에서 많이들 갈아 드시고요. 아, 속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